우리 가족 간의 계좌 이체를 하더라도 이제 다음에 세 가지는 세금 폭탄을 좀 맞을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 정도는 꼭 좀 주의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생활비 명목으로 이제 계좌를 이체하는 부분일 텐데, 부모 자식 간에 이제 부모가 일반적으로 이제 생활비를 자녀한테 많이 주는 케이스가 대다수일 텐데요. 우리 상증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어는 이제 사회통념상 그리고 이제 피부양자라는 단어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이라고 편하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도대체 얼마의 생활비를 주면 사회통념이냐 라고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법으로는 사회통념이라고 나와 있지 얼마의 금액이라고 나와 있진 않아서 이제 많이들 요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실 텐데, 사실 이 부분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사회통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국세청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세청 내부 가이드에서는 사회통념상 생활비라고 하면 자녀가 생활을 하기 위한 비용이다 보니까 그 자녀가 생활비를 받아서 뭐 그 재산을 정기예금이라든지 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이라든지 토지, 주택 등의 구입 자금으로 사용한다면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거는 증여가 맞다라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비라는 것은 소비의 수단이지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요거는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피부양자라는 것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한테 내가 주는 돈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들이 이제 직장이 없이 이제 취업 준비를 함에 있어서 내가 생활비를 준다면 당연히 이제 아들이 내 피부양자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비로 증여세가 비과세 되겠지만, 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도 내가 이제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준다면 이거는 피부양자의 요건이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생활비 명목은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 자식 간에 또 부동산 취득에 대한 계좌 이체가 좀 많이들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 조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 서울에 이제 집 하나 사는 경우는 많이들 월급 가지고 사실 집 하나 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자녀가 부동산을 살 때 이제 본인 수중의 돈과 대출로도 부족하면 부모님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계좌 이체로 돈을 주는 경우가 많을 텐데, 자녀가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그 이외 지역에라도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때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것은 내가 이제 주택을 사는 경우에 자기 자본이 들었으면 어떻게 내가 자기 자본으로 이 주택을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대출을 이제 마련해서 산다면 대출 금액은 어떻게 이제 해서 이 주택을 사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제출했을 때 이제 과세세 장부에서 좀 이상하다. 뭐 예를 들면 뭐 근로소득이 작은데 이제 자기 자본이 좀 크다고 했을 때 이제 국세청이 좀 이상하다고 볼 경우에는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소명을 통해서 잘 이제 넘어가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이 소명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서 이 자금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겠죠. 그러면서 실제 아버지가 나한테 계좌 이체한 내역까지 이제 증여세로 이제 과세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염두를 해보고 이제 부동산 자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계좌 이체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상속세라든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보통 부모님께서는 본인 재산을 사전에 미리 이제 자녀한테 넘기고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을 이제 자녀가 다 가지고 갈 거니까 뭐하러 미리 주고 가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다가 막상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는 미리 이제 재산을 주고 갈 걸 후회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가실 날이 임박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제 하는 말이, 어차피 상속세는 돌아가신 그 시점의 재산으로 과세를 하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분배하고 가면 상속
하는 그 시점에 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상속세가 안 나온다라고 이제 잘못 알고 계셔서 그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제 자녀한테 계좌 이체를 하고 돌아가실 시점에 아, 나는 이제 자녀들한테 재산 분배를 다 했다. 나는 이제 상속세 나올 게 없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시점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치의 통장 거래 내역을 국세청에서 들여다보기 때문에 돌아가시기 전 그 직전뿐만 아니라 과거 10년치의 계좌 내역 가운데 자녀들한테 계좌 이체한 내역이 있으면 이걸 증여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계좌 이체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증여세 본세와 가산세 부분, 상속세 계산할 때 계좌 이체한 금액까지 포함시켜서 상속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아까도 설명을 잠시 드렸지만 증여재산 공제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10년 주기로 배우자까지는 뭐 6억까지 직계 존비속한테 받는 금액은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되다 보니까 10년 주기로 안전하게 이제 요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차용을 통해서 증여가 아니라 이제 차용을 방법을 진행한다면 이제 차용증에다가 이자율과 만기를 정한 다음에 그 이자와 만기 시점에 정해진 금액으로 지급을 한다면 1억 정도는 이제 그 특수관계이지만 안전하게 좀 그 지원을 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3가지 내용을 좀 준비했는데 그 첫 번째가 뭐 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자녀의 본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부분에 대한 적절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게 되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증여한 부분이 밝혀진다면 자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미신고에 대한 본세 및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증여를 한 아버지에 대한 조사까지 이제 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증세법 사무처리 규정에 따르면 실질조사 대상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으로부터 취득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자녀에 대한 증여를 하기 위한 아버지 자금의 원천이 뭐냐라고 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을 하신다면 그 아버지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가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아버지가 만약에 자금이 없다면 그 자금을 준 할아버지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까지 꼬리를 물고 나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상속세 세무조사인데요. 우리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 납세 제도라고 해서 우리가 직접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그 신고로 세금이 일반적으로 확정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확정된 세금으로 끝나고 나중에 이제 세무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 신고가 잘 됐는지 잘 못 됐는지를 그 유무를 따지게 되는데 상속세 증세 같은 경우는 정부 부과 세목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상속세 증세 신고하더라도 이 신고로 세금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세금에 대해서 적정성 유무를 확정시켜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금이 확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내가 상속세를 신고를 하더라도 이 신고는 100% 이제 세무조사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은 일선 세무서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오고 이제 지방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3에서 6개월 정도 이내에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일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냐 아니면 이제 지방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받냐라는 것은 보통 상속 그 재산가액이 50억이 넘으면 이제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를 받고 50억이 안 되면 일선 세무서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특별한 뭐 특이사항이 없으면 뭐 국세청 내부에서 혐의사항 없음으로 이제 조사를 종결을 하다 보니까 뭐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세무조사를 받냐 안 받냐라고 이제 모르게 끝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국세청에서는 이제 그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면서 이제 세무조사를 본격적으로 하면 이제 우리가 그 세무조사 대응을 통해서 상속세 금액을 이제 결정을 받아서 어떻게 다투냐에 따라서 상속세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신고한 그 금액으로 끝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세무조사 방법으로 이제 세금이 확정이 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개인이란지 법인 사업체를 가지신 대표님께서는 그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이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데, 정기조사는 말 그대로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조사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5년에 한 번씩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 무조건 5년에 한 번씩 세무조사가 나오냐라고 했을 때, 반드시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제 업력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세무조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언제 나올지 몰라서 매번 이제 뭐 긴장 속에 사시긴 하는데, 뭐 2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 거 보면 반드시 5년마다 이제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시조사라는 것은 이제 뭐 혐의점이 나와야지 이제 수시로 이제 세무서에서 이제 와서 이제 조사를 한다는 건데, 내가 신고한 내용이 조금 이제 오류라든지 탄로가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제 탈세 제보가 있어서 요건 좀 이 사업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세무서에서 수시로 와서 이제 조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